사람들이 다들 은이나 금 같은 귀금속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순간에 시장에서 귀금속은 자취를 감춥니다. 귀족이나 부유한 상인의 금고로 사라진다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따독따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주식시장 그리고 비트코인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뜨겁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과연 언제까지 상승할 것인가? 그러면 이렇게 상승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그 기저에는 전염병 그리고 유동성 확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전염병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경제에 타격을 많이 주기도 했지만 반대 측면에서 보면은 여러 번 반복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제학자들이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인지 코로나 위기는 조금 더 빨리 대응을 잘했다라는 측면도 있는데요. 그런 의미로 오늘은 전염병과 돈의 역사, 유럽인들이 엘도라도를 찾아간 까닭은 무엇인가 라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전염병은 어떻게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가, 역사로 바라본 세 가지 위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유행병, 전염병이란 것은 지금도 굉장히 공포스럽지만 특히 중세시대 유럽에 퍼졌던 전염병들은 아주 치명적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프란시스코 피사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는 1532년 11월 16일에 잉카 제국의 8만 대군을 쳐부수고 황제 아타우알파를 사로잡은 스페인 군인입니다. 당시 피사로는 단 168명의 군사를 이끌고 역사적인 승리를 거두는데 보통 사람이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여러분들 싸움이나 전쟁할 때 보면은 머릿수가 깡패라는 얘기를 듣곤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대단한 게 168대 8만입니다. 비율이 엄청나죠. 그런데도 이런 전쟁을 대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이 전투를 벌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황금에 대한 욕망 때문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게다가 가로 6.7m, 세로 5.2m, 높이 2.4m를 가득 채울 만큼의 황금을 받아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페인이 엄청난 부자 강국이 되었던 이유기도 하죠. 대항해 시대의 유럽 사람들은 왜 이런 모험에 나섰을까요? 화폐로 사용되는 금이나 은 같은 귀금속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럽은 흑사병으로 인구의 약 33에서 50%가 줄어서 경제에 큰 변화가 일었죠. 이는 귀금속 가격의 상승을 유발합니다. 그럼 이런 의문을 품을 수가 있겠죠. 어떻게 전염병으로 인구 절반이 죽을 수 있지? 그리고 사람이 줄어든 게 귀금속 가격 상승과 무슨 상관이지? 우선 첫 번째 의문을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14세기 유럽의 흑사병은 1346년 러시아 남부에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1347년에는 콘스탄티노플을 덮쳤고요. 1348년 봄에는 프랑스와 북아프리카에 상륙했습니다. 그만큼 전염병이 급속하게 확산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때는 면역력, 그리고 검역, 그리고 공공방역 시스템 이런 게 없었습니다. 무서운 전염병 앞에서 신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이때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그 기도회, 종교적인 시설, 종교 집회는 계속적으로 일어났는데 이런 기도회는 오히려 그 전파를 부추길 뿐이었죠.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유럽에서 인구조사가 가장 정확한 편인 영국을 기준으로 보면요. 흑사병 상륙 이후에 100년 만에 인구는 577만 명에서 227만 명으로 줄어듭니다. 거의 반 수준으로 줄어든 거죠. 게다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중세 유럽 그리고 전근대 유럽은 지금과 전혀 다른 사회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 유럽 인구의 90% 이상이 농업에 종사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흉년이 들어있는 시점이었죠. 즉 흑사병이 유럽을 덮치기 직전에 이미 유럽은 위기 상황에 빠져들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반대 측면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인구가 감소하면서 1인당 경작 가능한 토지가 크게 늘어납니다. 후계자를 남기지 못한 채 사망한 사람들의 토지나 재산을 친척들이 상속받는 경우가 늘면서 서유럽 봉건제가 빠르게 해체됩니다. 흑사병이 봉건제의 성립 조건을 흔들어 놓는 것이죠. 왜냐하면 귀족과 교회를 비롯한 지배계급이 죽어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당수 귀족계급이 흑사병으로 몰락했고요. 주인 잃은 토지가 늘면서 농노들이 손쉽게 독자적으로 경작할 토지를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귀족이든 정치인이든 정부 고위직이든 공평하게 전염병 앞에 쓰러지는 세상이었기 때문에 봉건제도의 구속력 그리고 장악력은 좀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흑사병 충격 이후에 서유럽의 생활 수준은 가파르게 개선되기 시작합니다. 좀 아이러니하죠. 하지만 인구 감소, 1인당 식량 생산 증가로 인해서 곡물 가격 하락 경향이 뚜렷했는데요. 이를 더욱 촉진한 것이 바로 귀금속의 해외 유출입니다. 1인당 소득이 늘어나면 제일 먼저 어떻게 될까요? 식료품 소비 비중이 현저하게 감소합니다. 왜냐면 예전보다 잘 살게 됐다라고 해서 하루에 밥을 3끼 먹던 사람이 밥을 10끼 먹을 수는 없잖아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엥겔 지수가 떨어졌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인데 그만큼 그 사회가 부유해졌다라는 뜻입니다. 사치성 소비재에 대한 수요재가 늘어났다라는 것입니다. 15세기 유럽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진 것은 후추 그리고 설탕이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쉽게 먹고 있던 것들이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귀한 사치품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둘 다 유럽에서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이슬람 상해를 거쳐서 수입되는 과정에서 비싼
유통 마진이 붙었다라는 것이죠. 이슬람 상인들이 원한 것은 금이나 은 같은 귀금속이다 보니까 귀금속이 해외로 계속 유출이 됩니다. 이는 곧 경제 전반에 디플레이션 압력을 높이고 말았죠. 사람들이 다들 은이나 금 같은 귀금속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순간에 시장에서 귀금속은 자취를 감춥니다. 귀족이나 부유한 상인의 금고로 사라진다는 것이죠. 따라서 유럽 사람들은 귀금속의 확보를 위해서 해외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아무나 이 게임에 뛰어들 수는 없었고요. 이 경쟁에서 앞서 나간 것은 이베리아 반도의 두 나라, 바로 포르투갈, 스페인이었습니다. 이 두 나라는 대서양의 면에 있어가지고 상대적으로 원양 항해 기술을 습득하는데 유리했다는 점도 있죠. 스페인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그 전쟁보다 무서웠던 스페인 독감의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미 인류는 14세기의 흑사병, 16세기의 살모넬라균, 그리고 천연두 유행으로 수천만이 목숨을 잃습니다. 여러 학자들이 전쟁보다 전염병이 인류 역사에 미친 영향이 더 크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기도 했죠. 스페인 독감은 1918년 10월부터 1919년 1월까지 유행한 후에 약화되긴 합니다. 하지만 당시 임산부의 약 3분의 1이 감염되었을 정도로 전염성이 아주 높았죠. 그래서인지 1919년에 상반기에 출생한 사람들의 교육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신체 장애를 가진 사람의 비율이 높고요. 평균 소득이 낮다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참으로 무서운 일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때 당시에 태어난 아이들의 상당수가 태아 때 어머니를 통해서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전염병은 각 개인의 인생뿐만이 아니고 사회 전체의 문화도 바꿔놓습니다. 바로 혐오 민감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높아진다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낯설고 위험해 보이는 것을 배척함으로써 실제 감염을 피할 수는 있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외 집단을 배척하고 내 집단을 옹호하는 이른바 내 집단 편향, 익숙하거나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는 확증 편향이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까닭이었을까요? 유럽에서 흑사병이 돌 때마다 유태인과 마녀에 대한 박해가 반복되었습니다. 지배자들은 자신의 무능함에 대해서 대중의 분노를 돌리기 위해 사회 내에서 가장 약한 계층에 그 책임을 떠넘깁니다. 이런 현상은 비단 이때뿐만이 아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희생양을 찾는 겁니다. 우선 외 집단에 대한 거부감이 높아지면서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은 1921년의 미국의 이민법입니다. 되게 이상하죠? 미국은 이민자들의 나라로서 이민자들이 만들어가는 나라인데 오히려 이민자를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1921년에 이민법이 일으킨 변화는 대단히 컸습니다. 연 100만 명 이상이 계속 이주하던 나라에서 갑자기 인구 유입이 줄어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경제에 커다란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첫 번째 변화는 경제 성장률 둔화입니다. 특히 이민 온 사람들 대부분이 20대에서 30대의 젊은 계층이었기 때문에 결혼해서 정착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는 과정에서 소비를 부양하는 효과도 컸습니다. 하지만 더는 이를 기대하기 어려워지게 된 것이죠. 두 번째 결과는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실질 임금 상승 및 기업 수익 약화입니다. 여러모로 젊고 값싼 노동력들이 들어오다가 안 들어오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공급이 부족하게 되니까 굉장히 몸값이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이고, 현재 우리 시대를 좀 볼게요. 지금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굉장히 사회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재택근무가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회사들이 재택근무를 받아들이기 위한 인프라 구축을 하려고 빨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인력은 무엇일까요? 바로 IT 인력, IT 개발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IT 인력들의 몸값이 굉장히 높아진 것도 바로 그와 함께 일맥상통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변화는 경제 불평등의 완화였습니다. 새로운 노동력 공급이 차단되면서 평균적인 임금 수준이 상승한 데다가 특히 이민자 유입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았던 저학력, 저숙련 근로자들의 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합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에서 저소득 백인 남성의 지지가 압도적으로 높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는 기세가 꺾일 줄 모르고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염병의 시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무리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7대 이슈로 보는 돈의 역사 2편에서 홍춘옥 박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3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 번째, 1인당 소득이 올라가는 경향이 뚜렷해질 것이다. 사람이 풍부해지고 토지가 풍부해지니까 상대적으로 살기 좋은 세상이 출현하는 셈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현상은 내 집단과 외 집단 사이의 경계가 나뉘는 것이다.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가운데 소수의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손쉬운 해결책이 되는 탓도 있을 것이고요. 1921년에 미국의 이민법 제정이 보여주듯이 이민으로 만들어진 나라조차 문을 닫아거는 모습이 출현한 것이 가장 극적인 예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현상은 보호무역주의 흐름의 대두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경제의 외형이 줄어들고 국가 간 인적 교류가 감소할 때 우리끼리 잘 살자라는 생각이 높아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가장 역사적으로 가장 두드러졌던 시기는 언제였냐면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사이의 전간기였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민의 길이 막히면서 선진국의 기술을 습득하고 돈을 벌어올 방법이 사라졌겠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드렸던 얘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게 들으실 수 있으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